국민노조 시청자 여러분, 사무총괄국장을 맡고 있는 정치학 박사 남혜경입니다. 이번 주도 계속해서 언론의 관심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문제였습니다. 윤 총장 2개월 정직에 대해 법조계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수처 출범까지 시간을 벌고 권력 수사를 다 가져가기 위한 꼼수가 숨어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민주노총의 부정선거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폭탄 뉴스에 관련해서 김준영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총장님. 네, 안녕하세요,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무총장님, 조선일보에서 단독 기사를 썼어요. 굉장히 좀 이슈화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민노총 건설노조 그 경기도 건설지부에서 부정선거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 좀 해주세요. 이번에 이제 이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가 17일부터 이번 달 23일까지 있는데 부정선거가 있고 불법선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 민주노총에서 이 부정선거 의혹은 이게 굉장히 어떤 민주주의, 인류가 발명한 정치 체계를 뒤흔드는 굉장히 부도덕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 선거의 원칙이 뭔지 아세요 혹시? 무엇일까요? 비밀. 네, 맞습니다. 보통, 네. 무기명, 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이것을 선거의 4대 원칙이라고 하고 여기에 또 하나 자유라고 해서 그래서 그렇죠. 통상 선거의 5대 원칙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고대 아테네서부터 이런 어떤 직접선거 이런 경우가 우리가 네. 많이 배우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현재 민주노총이 부정선거를 이렇게 보면은 민주노총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5차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4차례 16일 날 어제 4차례 경고를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래서 과반수가 없어서 기호 1번 김상구와 기호 3번 양경수 후보인가 요 두 사람에 대해서 김상구는 1회, 양경수는 3회 4차례 네. 경고까지 했어요. 네.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냐? 우리끼리 하니까 괜찮느냐? 이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죠. 그럼요.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반장선거, 교회에서 네. 선거, 어디 가나 이 선거, 동창회에서도 선거하고, 노동조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 그 다음에 자유, 이렇게 해서 선거의 원칙은 인류가 발명한 어떤 이 쌓아놓은 움직일 수 없는 어떤 인류의 어떤 업적이죠. 문명이죠. 네. 그러면 이제 민주노총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게 비밀투표의 이 원칙을 어긴 거예요. 비밀투표는 예전에 오스트리아에서부터 이 유럽에 네. 맨 먼저 채택된 선거제도인데 서로 내가 누가 찍었는지를 몰라야 돼요. 그래야 이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아요. 당연한 거죠. 네, 네. 그렇잖아요. 네. 내가 누구 찍었는지 하면 나중에 감정 생기고 그럼요. 뒤끝 생기고 이렇게 네. 해서 무기명 비밀투표가 원칙이죠. 그럼요. 근데 이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지 않는 나라가 세상에 있어요. 그게 어딘지 모르시죠? 아시나요? 저는 어디라고 조금 떠오르는 데가 있습니다. 북한입니다. 네, 거기는 맞습니다. 공개 투표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선거가 인류가 만들어 놓은 선거의 5대 원칙에 위배돼서 하기 때문에 정상 국가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류들이 쌓아온 선거의 5대 원칙을 저버리는 것, 이것은 정상 조직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비밀 투표의 원칙을 어겼고, 왜냐? 자기들 조직원들한테 누구를 찍었는지 얘기하고 그것을 누가 투표했는지 보고하라고 해요. 이건 비밀 투표를 어긴 거고, 마지막에 선거의 4대 원칙 외에 선거의 5대 원칙이라고 하는 자유 투표의 원칙. 네. 그래서 자유 투표는 뭐냐면 자유롭게 투표를 해야 되는데 네가 나를 지지하지 아니하면은 건설업의 특징이 노동조합이 일자리를 배분하는 역할이 핵심이에요. 너 이 다음에 일자리 안 줘. 좋은 일자리 안 줘. 이렇게 압력을 넣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은 자유로운 투표일까요? 자유롭지 않은 투표일까요? 이런 것보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러죠. 이건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자유로운 투표,
그다음에 자유투표, 비밀투표의 선거의 원칙을 하겠습니다. 이건 부정투표입니다. 불법은 뭔지 아세요? 어떤 걸까요? 이런 행위를 했는데 네. 어떤 흑색 선전, 그렇죠. 마타도어, 그렇죠. 네. 상대방의 비방, 은혜 네. 이런 형법상 잘못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불법 선거를 저지른 거. 그래서 부정선거, 불법선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이것은 그래서 민주노총은 100만 명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는데 이런 경우를 보면 이것은 정상 조직이 아니죠. 이런 거대한 조직에서 현재 이런 불법 선거, 부정 선거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경고밖에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이런 부정선거를 통해서 네. 과연 민주노총이 장악하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가 궁금합니다. 이유가 있죠. 네. 이번에 선거는 왜 됐느냐? 네, 또 국민들은 잘 몰라요. 그 뭐냐면 지난 7월 달에 네, 김명환이라고 철도 출신의 민주노총 위원장이 네, 코로나 위기로 이 국가적 위기이기 때문에 네. 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로서 민주노총에 가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강성조합원들 반대하다가 그럼 이거 투표로 붙일게 그래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부결됐어요. 네. 다시 얘기하면은 네. 그나마 민주노총 내에서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고자 하는 움직임을 총파업파가 이렇게 방해하고 발목 잡고 극한 투쟁으로 내모는 거예요. 그럼 요번에 기호 1번 김상구와 기호 3번 양경수는 뭐냐? 네. 기호 1번 김상구는 사회적 대화를 주장하는 이 후보군이고 네. 기호 3번 양경수 후보는 총파업파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냐? 시청자 여러분들 화면으로 지금 보이시죠? 저 결선 후보조 소개 바로 하기를 지금 사무총장님께서 쉽게 설명해 주시려고 합니다. 네. 소개까지 할 건 없는데 하여튼 그러면은 이 양경수 후보는 누구냐? 이 사람이 한국외대 용인 캠퍼스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 이석기가 거기 출신이고 아, 그러니까요. 네. 이 양경수라는 사람은 이석기 석방을 주장하는 경기 공동행동 네. 대표를 네.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석기는 누구냐? 전쟁이 발발하면 북한의 동조에서 남한의 통신시설, 철도시설, 국가기관시설 같은 경우를 점거, 타격하는 방안을 논의해서 어떤 반국가단체로 지금 징역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석방하게 하고 그 소위 말하는 경기 동부연합의 계보들의 일환이죠. 네. 뭐 한국 외에도 용인 캠퍼스 사람들이 왜 그 소위 건설에 일용공을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이 자기들 계보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은 요번에 1위를 하는 양경수라는 사람은 그런 그 이석기 석방을 주장하는 어떤 그 총파업으로 노동자 세상을 이루자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7월에 네. 김명환 이 사회적 대화를 불신시키는 불신임을 여파를 몰아서 민주노총을 장악해가지고 그런 장악을 위해서는 뭐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네.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바로 불법 부정선거다 이런 뜻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결론은 뭐냐? 양경수 위원장 후보가 네. 노골적으로 정치 색깔을 드러내서 네. 어떤 이석기 석방 등 친북 이념 투쟁을 벌일 수 있는 어떤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민주노총을 장악하려고 할 것이다. 보통 이런 이념 투쟁을 하는 사람들은 목적이 자기들 말대로 이 선하고 중요하면은 수단과 방법은 좀 잘못돼도 상관없다. 이런 의식들이 팽배해요. 그래서 이런 이 부정선거, 불법선거 등을 통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민주노총을 장악하려고 하고 그러한 아까 이면에는 민주노총이 그나마 코로나로 인해서 온 국민이 고통을 받아서 사회적 대화를 하려고 하는 전 위원장을 뭐냐면 온건파라는 이유로 불신임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서 네. 총파업파가 민주노총을 장악하기 위해서 불법 그다음에 부정선거를 저지른 어떤 조직적, 반민주적 행태다. 이것은 정상적인 조직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 사무총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아주 이해가 아주 잘 이해가 가시나요? 네, 이해가 잘 됐습니다. 그렇다면 네. 이런 부정선거로서 그 위원장을 뽑는 네. 이 민주노총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현재 나온 모든 후보 중에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 중에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부정선거에 연루가 돼서 네. 민주노총 중앙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어요. 네. 그러면 이런 조직이 네. 옛날 2012년도에도 네. 대리 부정투표가 적발돼서 선거가 취소된 사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이념으로 뭉쳐서 조직을 장악해서 자기들의 어떤 이념 투쟁의 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시도, 그래서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행태는 정말로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정상적인 조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노총은 사회적 영향력이 작은 그냥 동네 무슨 친목회, 산악회가 아니에요. 그럼요. 뭐냐? 네. 자기들 말하는 100만 명의 어떤 이 거대한 공익단을 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경제노동사회위원회 같은 데도 참여하고 최저임금 심의위원회도 참여하고 네. 각종 정부 기구에 참여합니다. 정부로부터 지원금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정부로 국가기관의 대표를 파견하는 곳에서 부정선거로 위원장을 뽑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국민연금을 정하는 곳에서 다 민주노총을 파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노동사회위원회는 정부, 기업대표, 근로자 대표가 참여해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 문제 등을 통해서 사회적 대화를 주도하는 기관이고 네. 최저임금도 근로자 대표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민주노총에서 그 대표를 파견한다. 이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럼요.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선거로 당선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은 정상적인 조직이 아니므로 민주노총은 모든 국가기관에서 그런 위원회라든가 이런 각종 위원회에서 네. 철수해야 됩니다. 왜냐, 이건 부정선거로 이렇게 되면은 어떤 민주 시민으로서 또는 문명의 네. 어떤 그런 그런 것을 누릴 자격이 향유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네. 자기들 마음대로 민주노총 홈페이지를 가면은 100만을 참여 함께하는 민주노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들 말로 100만이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거대한 조직인데, 그럼요.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한국노총을 네. 제끼고 일노총이 되었다고 네. 자기들 스스로 주장하고 네. 이런 집단이 어떤 부정선거를 자행해서 어떤 지도부를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해서 조직이 장악되면 이것은 마피아 집단이나 다름이 없어요. 이것은 민주주의의 파괴자고 네. 사회적 책임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네. 사회 적폐 조직이 될 수 있다. 그런 사회 적폐는 뭐냐? 이런 내부로부터 민주적 절차가 와해됐기 때문에 네. 그런 데서 기인한 것 아니겠느냐?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무총장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제가 준비한 한마음들이 있어요. 네. 네.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영상을 좀 보시면은 이제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 화면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에 다음을 보시면은 이 건설 노조가 굉장히 이 행패에 관련된 것들이 나오는데요. 네.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네. 간략하게 이제 그렇죠. 영상 보시면서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것도 지금 조선일보에서 기자들이 집중적으로 취재를 해가지고서는 나온 문제들이에요. 조선일보뿐만 아니고 조선일보 나왔고 다른 신문 다 나왔습니다. 네, 지금 주요 메이저 신문들이 다 기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노조에서 이런 형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형태가 나타나? 양경수 후보가 총파업파 출신이고 네. 경기 동부연합 이석기 석방 공동행동 대표예요. 뭐 이런 사람들의 경기 노조는 어떻게 하냐? 지금 건설 현장에 불법 무법 천지예요. 네. 그래서 자기 노조원을 써라. 다시 얘기하면은 어떤 이게 여 속에는 전태일 정신도 없고 노동자 정신이 없어요. 자기들을 지지하는 특정 세력만이 일자리를 독점하고 나머지
건설 노동자들의 취업을 못하게 완력으로 위력으로 무법천지로 방해하는 거예요. 이것은 조폭 집단이에요. 네. 노동조합이 아니에요. 거기다 대고 하여튼 자기 조합을 안 써주면 사사건건 고발하고 앞에서 집회 시위하고 난리법석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4월 달에도 개포동 자이아파트 같은 데서도 네. 한국노총 500명, 민주노총 500명이 패싸움 벌려가지고 전부 연행되고 이래요. 이 건설 현장에 그래가지고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도 뭐냐면 어떤 타워 크레인에서 네. 사용자가 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다 자기들끼리 아무도 이 일거리 주지 말고 자기 조합원만 써달라. 이걸 안 하니까 맨날 고발하고 드론으로 막 감시하고 외국인 불법 고용 노동자 있는지 뭐 자기들이 몸수색하고 웃기는 거예요. 이걸 안 해, 이렇게 해놓으니까 다른 사람이 일을 못해요. 그래서 네. 군소노조가 또 네. 뭐냐면 저 사용자가 이것을 못하게 하니까 또 군소노조가 또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 현장 자체가 불법이 천지예요. 이렇게 무법과 불법이 일상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조직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노총 어떤 선거도 네. 불법과 부정선거가 네, 이렇게 파헤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파괴자입니다. 민주주의를 얘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이제 좀 전에 그 타워크림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이제 만화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쉽도록 다음 화면으로 나갈 겁니다. 저희가 이제 좀 주제를 바꿔서요. 이 내년도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이게 보험료가 아주 대폭 올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금 현재 아주 매일 민원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되게 됐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무총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소상하게 좀 해주세요. 지금 네. 11월 말이 되면은 네. 건강보험 고지서를 보내요. 네. 근데 이게 작년보다 그냥 2배, 많으면 4배가 더 나왔다는 네. 거예요. 이게 할머니들이라든가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전국에 있는 건강보험공단 지사별로 항의하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요. 네. 이게 도대체 뭐냐? 그다음에 코로나로 먹고 살기도 힘들고 경제가 이런 판에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사실상 세금이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은 직장 가입자는 소득으로 뛰니까 심플해요. 얼마 받으면 얼마 내라. 지역 가입자는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3가지 소득. 그 다음에 소득에는 뭐냐면 그냥 소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자소득, 연금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수많은 소득을 여기다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재산. 그 재산에는 네. 또 토지도 있고 주택도 있고 건축물도 있고 전세도 있고 월세도 있고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이런 게 전부 재산이에요. 셋째는 자동차인데 자동차도 네. 몇 년 되고 얼마짜리고 이건 말고 항공기, 선박 그래서 재산의 종류, 자동차 종류도 어마어마하게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소득도 여러 가지고 재산도 수십 가지고 자동차도 얼마나 이 배기량이라든가 액수, 사용 연한 많습니까? 네. 이 3가지 기준으로 네.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은 이것이 어떻게 부과되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보험료 부과 요율 표를 보니까 네.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요. 네. 일부러 이렇게 투명하지 않으면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네. 이 3가지 기준으로 하는데 네. 지역 가입자가 이번에 한 2배에서 4배 정도 가장 보험료 인상에 크게 미친 게 뭐냐? 네. 첫째, 지난 5월 달에 정부가 소득 기준을 슬며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소득 중에 아까 네. 소득, 재산, 자동차라고 했는데 소득 중에서도 이자소득, 연금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뭐 여러 소득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 소득 중에 특히 금융소득 기준을 바꿨어요. 네. 이거 뭐냐? 네. 연 2천만 원 이하는 면제했는데 이제 1,000에서 2천만 원에도 부과하는 거예요. 이 금융소득 이런 게 무슨 뜻이냐? 주택 임대 소득도 뭐냐면 옛날에 연 2천만 원 이하는 면제했어요. 근데 요번에는 무조건 부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퇴자가 은행에 얼마를 넣어놓고 연금이 모자라니까
은행에 저금해놓고 그 이자를 받고 생활하는 거예요. 네. 이자를 한 100만 원 정도 받으면 옛날에 면제였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1000만 원부터 부과하니까 전부 그 의료보험이 높게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어떤 문제나 소득 임대주택, 요번에 다 할머니라든가 일반인들이 자기 노후를 위해서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렇게 이 집세 받는 게 있어, 월세 같은 경우. 그래서 월세 받는 것을 막 적대시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그냥 무조건 부과한다고 소득 기준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연 2천만 원 이하를 면제했는데 네. 이게 이제는 무조건 부과를 하니까 이렇게 월 소득 90만 원, 100만 원 어디서 상가라도 하나 세를 받았다. 이건 전부 의료보험에 폭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득세법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법도 아니에요. 시행령이라든가 규정과 규칙으로 슬며시 바꿔놔요. 국민 모르게. 이건 도둑질이에요. 이건 폭력이에요. 이건 사기예요. 그래서 소득 기준 5월달에 바꿨어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이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서 항의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 그다음 두 번째, 뭘 바꿨냐? 재산평가액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공시지가를 맞습니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올릴 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럼 서울 아파트의 네. 공시가격 인상률이 14.8%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네. 가만히 있다가 그냥 세금만 네. 맞은 거예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9억 원 초과하면은 연소득이 1000만 원 초과시만 했는데 요새는 15억 원 초과하면 소득이 없어도 그냥 무조건 의료보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국민 모르게 슬며시를 올려놓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건보료를 9% 올렸어요. 지금 올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라는데 최저임금도 많이 올라서 난리인데 왜 9%냐? 이 9% 똑같이 9%가 아니에요. 뭐냐? 이 9% 중에 47%는 그 똑같이 예년 수준이고 약 19%는 인하가 됐어요. 네. 그래놓고 이 33% 258만 명, 8만 가구에 대해서 771여 가구 중에 9%를 이거는 인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평균 내면 9%지만 235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은 9%가 아니죠. 네. 약 40~50%가 오른 거예요. 와, 정말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4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 기준도 바뀌고 재산평가액을 높이고 건보료를 9%로 인상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뭐냐면은 어디는 인하하고 어디는 동결하고 특정 계층한테 바가지를 팍 씌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정하냐? 이게 말이 안 돼요. 은퇴자나 지역가입자의 대부분은 수익도 일정치 않은 거예요. 그럼요. 집은 수익이 아니에요. 그냥 생활의 공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국민에게 협의도 아니하고 네. 지그들 마음대로 이렇게 세 가지를 올려가지고 11월 말에 건보료 고지서를 받아보니 이게 4배까지 오른 거예요.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이게 국가가 이런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사무총장의 말씀 듣고 있으니까 저도 속이 부글부글한데요. 시청자 여러분님께서 지금 보시는 영상의 화면을 보세요. 완전히 폭탄 맞아가지고요. 저 주인공이요. 지금 완전히 열이 났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지역가입자에 대한 그 보험료 부과 방식이 직장 가입자에 비해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건강보험료는 앞으로 소득에 부과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합니다. 합당하다.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사람을 재산에 부과했던 것은 과거에는 소득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파악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요새는 전부 파악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건 그 다음에 나머지 일부 정도가 안 된 것은 그건 세무 당국이 해야 되는 문제인데 네. 그 책임을 국민한테 돌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소득으로 해야 되는 게 마땅해요. 왜냐? 자동차라든가 이 주택은 살고 있는 것이 이게 소득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데다가 그냥 지역가입자한테 차별을 해서 이렇게 하는 네. 것은 헌법 11조에 나오는 평등권 위배예요. 그래서 소득 기준으로 부과하는 게 합리적인데 재산 기준은 매우 복잡하고 네. 일반인이 알 수도 없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소득 기준으로 하면은요, 내가 한 가지 국민 여러분에 팁을 주면은 간단합니다. 왜냐? 국세청 자료만 보면은 간단하기 때문에 그 건강보험공단이 저렇게 비대할 필요가 없어요. 요번에도 보면은 맞습니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네, 너무 반드시 좋아요. 네.
그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총장이에요. 네. 3번 후보인가 1번 후보인가 사무총장일 거예요. 네. 그렇게 항시 그런 데 가서 그냥 있는 거예요. 네. 왜 소득으로만 간단하냐? 세무서라든가 주민센터에서 하면은요 저렇게 그 비대할 일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구조조정해도 되는 거고. 좋은 그다음에 아이디어인데요. 공단은 뭘 하냐? 네. 그런 앞으로 국민의 그 의료보험 추계 같은 걸 판단해서 연구라든가 정책기구로 전환하면 되는 거예요. 네. 징수 같은 업무는 어디서? 세무서나 은행이나 은행 같은 데는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잖아요. 네, 좋은 아이디어. 이것을 네. 모든 지자체별로 좋은 그냥 건물에 요번에도 우리 종로지사 같은 데 가면은 네. 한국화장품 그 큰 건물에 그럼요. 15층, 16층 네. 두 개 층을 써요. 엄청 가보면은요 갑니다. 삐까번쩍 다른 사무실은 빡빡해요. 네. 건강보험 사무실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네, 느슨하죠. 공간이. 네. 널찍해가지고 네. 아주 사회적 거리두기만큼이나 뭐 한 3단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비싼 건물에 네. 이게 다 누구 돈이에요? 다 국민 돈이죠. 이것을 소득 기준으로 바꾸면요 네. 어마어마하게 또 예산이 절감돼. 왜냐? 맞습니다. 은행에서 징수하면 다 됩니다. 네. 그리고 공단은 연구라든가 정책기관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직장 갈 때 역차별 아니 기준이 같아야죠. 잣대가 틀리면 안 되죠. 그럼요. 그래서 저는 명백하게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가 소득으로 직장을 하고 지역은 소득과 재산과 자동차로 부과를 하는 것은 역차별이다. 네. 두 번째, 직장은 50%를 사용자가 내고 지역은 본인이 100%를 내고 이것도 차별이다. 세 번째, 1973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 의료보험이 만들어졌는데 네. 이때는 나라가 못 살 때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게 했는데 이제 국가가 부담해라. 그 정도 우리나라가 됐다. 이것은 뭐냐?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까지 사용자한테 의료보험의 부과를 50%를 책임지니까 노동 회피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4대 보험이 무섭다고 사람을 안 뽑아요.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국가가 의료보험을 14%를 뭐냐면 지원과 보조해 주는데 한 25%까지 단계죠. 높이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네. 일단 뭐냐면 소득 기준으로 하고 네. 이런 것을 은행에서 네. 뭐냐면 징수하면 아주 심플합니다. 그래서 작은 정부를 만들고 그런 노력을 전부 해야 된다.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이 건강보험은 기본적으로 우리 그 국민을 위한 것인데, 이게 최근에 외국인에 대한 이 과도한 그 보험 혜택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제가 한번 좀 보고 해주세요. 갈까요? 네,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장동원님께서 좋은 정보 감사하다고 남겨주셨고요. 네. 복음통일님께서는 국민노조가 부정선거에 대해 확실한 데이터를 분석해야 합니다. 또 국민노조가 국민의 노조가 되어 그리고 가입자 수가 너무 적네요. 홍보 좀 지대로 하셔야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복음통일님께서 구구절절 저희 국민노조에 이렇게 애정을 가지시고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새해에는 더 발전적으로 저희가 거듭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급통일님처럼 지금 네. 미국도 그렇고 네. 우리 문재인 정권 할 때 네. 저번 선거도 그렇고 네. 민주노총도 그렇고 네. 하여튼 이 목적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 그런 절차를 무시해요. 그래서 네. 수단과 방법을 안 가고 당선만 되면 된다. 네. 그래서 민주노총 같은 데가 이렇게 네. 부정과 아까 얘기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지 않느냐 뭐 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그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이 보험 혜택에 대한 논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이 잘 됐다니까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취업해가지고 자기 나라에 있는 부모 조부모 애들까지 전부 피보험자로 등록을 해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의 현재 외국인 전체 가입자 수가 122만 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9명까지 피부양자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비정규 생활로 외국인에게 6개월만 있으면 이제 건강보험 대상자가 되는데 이런 경우도 좀 최소 1년 정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수술하고 뭐 이런 데는 좀 엄격한 규정을 둬서 해야지 이게 말이 되느냐. 아니 전 세계 호구가 대한민국이라니까요. 그래놓고 백신 같은 데도 요번에 봤죠. 뭐 미국의 회사는 자기 국내를 우선해요. 근데 우리나라 의료보험은요. 예를 들어서 중국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 있냐. 내가 보니까 5년 6개월간 중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받은 액수가 2조 5천억 원이에요. 야, 엄청납니다. 우리가 얼핏 통계를 얼핏 보니까 3조 4천억 원가량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것은 뭐냐면 우리 국민에 대한 혜택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경우 직장이나 지역가입자에 대해서 남편이나 부인, 자녀 정도만 해야지 뭐 나머지 가족의 부모, 조부모까지 그냥 막 싸그리 해가지고 하는 것은 참 이게 참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수술이나 진료에 대한 어떤 구분도 필요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국민에 대한 보험 혜택이 먼저 해주고 그럼요.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도 차별하면 안 되죠. 외국인 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형평성 있게 좀 해라. 적정 보험료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도 그렇지만 네. 우리나라 국민도 네.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도 그냥 피부양자에 대한 어떤 전수조사를 해서 무임승차자가 너무 많습니다. 40%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송파 세 모녀가 굶어 죽었는데 네. 이 사람들이 연간 보험료 고지서가 보면 5만 140원이었어요. 네. 잠시만요. 그거는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거든요. 건강보험료의 모순 요거 좀 올려주세요. 사진요. 송파 세 모녀 그 건강보험료가 5만 140원이었는데 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지낸 김XX라는 사람은 네. 보험금이 월 1,200만 원이에요. 네. 거기다 논도 있고 네. 아파트도 있고 네. 대지도 있어요. 네. 재산이 많습니다. 이 사람의 보험료는 화면에 얼마였을까요? 나오고 있습니다. 0원이었어요. 네. 이게 저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것은 정의가 아니에요. 공정이 아닙니다. 평등이 아니에요.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는데 건강보험공단 한 달에 1,200만 원씩 받는 사람은 보험료 한 푼 오고 굶어 죽은 송파 세 모녀의 보험료가 5만 140원 이러면서 뭐냐면 외국인한테는 이렇게 펑펑 퍼주고 네. 이런 이 도덕적 해이를 이제 바로잡을 때가 됐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거에 연관이 되는 건데요. 네. 사무총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외국인에 대한 이 보험 혜택을 꼼꼼하게 정비한다면 좋은 점이 무엇이냐. 앞서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에다가 더 추가되는 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옛날 어떤 카드 선전에 네. 열심히 일한 자에 떠나라 네. 이런 것 기억나시죠? 네. 우리나라가 이제 70세 정도까지 일을 했으면은 네. 70세 이상은 이렇게 의료보험 혜택을 면제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네. 이런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것은 의료보험 혜택을 면제해 주면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되냐? 의료보험 연간 예산이 현재 2019년도 62조 한 7천억, 8천억 정도 됩니다. 70세 이상이 내는 보험료는 1조 4천억 정도 돼요. 네. 근데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 나가는 세는 보험료가 약 한 3조 원이 넘는 것 같아요. 이런 데만 꼼꼼히 잡아도 우리나라 70세 이상 정도 어르신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면제해도 충분히 남는다. 예를 들어서 요전에 그 코로나 때 통신비 2만 원 해가지고 그게 1조 원이에요. 네. 아니 여기다 좀만 더 쓰면요 70세 이상 열심히 일한 어떤 어르신들 자기 가정을 열심히 꾸렸고 사회를 위해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했고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신 이런 분들 고립고개를 없애신 이런 분들에 대해 우리가 예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좀만 아끼면. 네. 두 번째는 뭐냐? 건강보험법 보면은 65세 이상 그 고령자에 대해서는 감면하도록 스스로 규정이 있어요. 그럼 이것을 확대해 가지고 뭐냐면은 외국인이라든가 건강보험의 어떤 구조조정을 약간만 하면은 특별한 예산을 투여하지 아니하고도 70세 이상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면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의료복지수준을 한 단계 올리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신 같은 경우도 다 자기 나라의 우선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만 꼼꼼히만 체크해도
우리 70세 이상 기분 좋게 어르신들 이제부터 열심히 일하시니 네. 70세부터는 여러분들의 어르신들의 건강은 국가에서 지키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왜 못해요? 그러니까 좀 전에 사무총장님께서 지금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재정비를 하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노조가 그 건강보험 개선연대를 예. 통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영하 10도에 이 혹한에도 저희가 벌써 4차 목요 집회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4차로 가다 보니까 벌써 해를 거듭할수록 시민의 그 아주 반응이 정말 뜨거워졌다는 걸 느낄 수가 있고, 또 저희가 건강보험 종로지사 앞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 그곳에서 민원을 아까 좀 전에 그 사무총장님하고 저하고 방송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그 건강보험 각 지사마다 지금 민원들이 들끓고 있다. 정말 저희는요 실제로 그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들의 반응은 저는 이렇게 뜨거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무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도 보면은 네. 그 건강보험공단에 왔다 갔다 하거나 지나가는 시민들이 전부 우리를 보면은 열심히 한다. 우리가 영하 10도 때 이제 매주 목요일 날 점심 때마다 상징적인 날이 없어요. 네. 또 집회도 코로나 때 못하게 해서 집회 원칙을 준수해서 9인 9명에서 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앞에, 그게 뭐냐면은 청계천 광통교입니다. 네. 그 앞에서 매주 목요일 날 12시 하거든요. 우리의 어떤 이런 주장이 지금은 나비의 날개시처럼 미약할지 모르지만 코로나가 정리가 되고 따뜻한 봄이 오면은 올해부터 어떤 먼보로 폭탄을 받는 그런 역차별의 어떤 분노하는 국민들이 들불처럼 일어날 거예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매주 목요일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렇게 국민들한테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민노조는 어떤 양대 노총에 포괄되지 아니하고 울타리가 없는 어떤 그런 국민들의 권익을 우리가 대변해주기 위해서 쭉 봤는데, 첫 번째 하여튼 이런 의료보험 모든 국민에 해당되잖아요. 이게 너무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고 이것이 정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끊임없이 제기해서 어떤 이 각기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국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주려고 했죠. 네. 그때도 가면은 지나가는 사람마다 분노를 해요. 4배가 올랐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전화가 오는데 자기가 60 몇 살인데 집 한 채 그냥 허름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게 2배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느냐? 올린 연유를 모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부가 국민한테 안 물어보고 소득세법을 소득 기준을 바꿔서 올리고 재산평가액 높여서 올리고 건보료 인상을 통해서 올려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이 지네 돈도 아니고 내일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그렇게 막 올리면은 이런 것을 누가 감시합니까? 야당 같은 데가 이걸 감시해야 되는데 참 열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노조가 나서서 네. 우리가 지금은 하여튼 매주 9명에서 목요일 날 청계천 광통교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모든 국민들은 현재 지나가는 분들이 전부 우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잔낙스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공유 완료, 아이고 감사하고요. 또 목요일 몇 시 어디서 하시는지요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설명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앞에서 매주 목요일날 12시 정도서부터 저희가 한 30분 정도 목요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또 저희가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위치는 어디에 있냐면요. 네. 그 종로 청계천 청계광장 있잖아요. 잘 꾸며놓은데 거기에서 한 100여 미터만 내려오면 한국화장품이라고 굉장히 큰 건물이 있어요. 예금보험공사 맞은편이죠. 그 다리가 광통교인데 한국화장품 15층, 16층 그 큰 건물 2개 층을 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가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앞에서 합니다. 네, 왜냐 이게 다 또 뭐 어디 본사는 원주에 있고 그래서 거기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새는 이게 이 SNS가 잘 발달돼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면 이
이 어떤 국민이 이깁니다. 왜냐? 정부에서 합당하면은 의료보험을 우리가 전부 지지하고 함께 하죠. 네.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헌법의 평등성이 위배되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 차별은 이건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소득은 놔뒀는데 직장가입자에 대한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 소득 기준을 바꿔서 올리고, 그러니까 이제 의료보험 올린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시지가 올리고, 그래놓고 9% 올려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따따따 불러야 되니까 실제로 4배까지 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국가에서 이 개인에 대한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저희가 댓글을 남겨놔야 되는데 장나스님께서 친절하게도 국민보험공단 종로 한국화장품 앞 12시라고 메모 남겨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희망님께서도 수고하십니다. 지역보험료 너무 비싸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2020년은 우리가 정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세상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를 모든 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금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코로나 초기에 막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뭐 3단계를 하니 많이 이런 실정에 놓여져 있습니다. 정말 이래도 또 새해는 또 오겠지요. 그래서 저희 국민노조TV에서도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보다 더 국민노조TV를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더 좋고 발전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드릴 거를 약속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 생방송을 했었는데요. 다음 주에는 성탄절이고 그 다음 주에는 신년이 시작되는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김준영 사무총장님께서 성탄 메시지를 해주실 거고요. 또 1월 1일 날은 우리 국민노조의 이희범 위원장님께서 신년사를 할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